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대장암내과 이종률 교수입니다. 오늘 동아아산 건강강좌의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의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들어있는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 그리고 국내 유병률 추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론병에 있어서는 장질환의 수술적 치료, 그리고 치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의 특히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 국내 유병률 추이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크론병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보면 전신 증상, 온몸이 이제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학문으로는 특히나 치루가 많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대장을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대장, 폐쇄 증상,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크론병은 불행히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에서는 조그만한 조약돌 모양들이 내시경에서 보이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조직 검사 같은 걸 했을 때는 유가종이라는 것들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궤양성 대장염 부분을 보시면 복통이 흔할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혈변, 항문으로 피가 나는 혈변들이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시경에서는 크론병하고 달리 쭉 이어진 연속된 병변들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장 침범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과 관련된 증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크론병과 달리 항문 질환은 굉장히 드물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장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런 유병률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보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주황색 부분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한 추이고요. 갈색 부분은 크론병 환자에 대한 추이입니다. 두 군 모두 2010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각각 2.32배, 크론병은 2.37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유병률 자체가 10만 명당으로 왼쪽 그래프에서 나타냈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31명에서 2019년도에는 65.7명으로, 크론병은 15명에서 2019년도에 36.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실제 발생했던 환자 수를 보았을 때도 궤양성 대장염이 한 2,700여 명에서 4,400여 명으로 굉장히 증가했고요. 크론병은 1,300여 명에서 한 1,7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2010년대 후반에서는 조금 평평하게 완연하게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속해 있는 송파구 쪽, 서울 송파 강동 지역 유병률 추이를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빨간색 그래프가 궤양성 대장염에 해당이 되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크론병에 해당이 됩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그래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 보고했던 유병률 추이인데요. 주황색 그래프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 병원 처음 왔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숫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59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2021년도에 보면 885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처음 왔던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다시 보게 되는 재진 환자 수도 2000년도에는 한 2200여 명 되던 것이 한 10배 이상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29,00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는 약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크론병 약제 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분홍색으로 보이는 그래프에서 점들이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들인데요. 그 사용량은 굉장히 줄고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생물학적 제재인데요. 이런 생물학적 제재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되게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약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 빈도가 크론병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긴 하지만 분홍색의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고 생물학적 제제가 좀 증가하는 것을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약제 사용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약이 많이 증가되게 되었더니 좋게 되었더니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갑자기 아파서 안 좋아서 응급실에 오게 오는 환자들 수치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한 43% 환자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응급실에 왔던 것들이 2018년도에는 31%, 7% 정도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오시던 것들이 한 13%로 급격히 줄고 있어서 약제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약이 많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수술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크론병 환자들도 그래프가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2015년도 이후로부터는 그래프 곡선이 조금 완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그래프가 굉장히 완연해져서 그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약제가 많이 발전해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장절제 수술을 했던 환자들을 그래프입니다. 1991년부터 이제 보였던 그래프들인데요. 1990년대 후반쪽 2000년대까지 굉장히 평평하던 그래프들이 장을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보면 유병률하고 관계되는데요. 저희 1990년대 한국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2000년도에 보면 크론병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1년에 136건까지 저희가 수술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경우는 0건에서 보면 한 20여 건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조금 완연하게 장절제 수술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초진 환자, 재진 환자들을 숫자가 굉장히 가파른 증가된 거에 비해서 수술 환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역시나 약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좋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알약이든 주사제든 이런 약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 크론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녹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0%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수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 한 번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 또 한 40%는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과 의사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 수술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론병에는 장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 그리고 항문 질환 중에서도 치료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은 저희 병원 자체 자료에 따라서 빈도수가 숫자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크론병이 굉장히 심해지다가 이런 장이 좁아지는 협착을 동반한 장 폐쇄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 안에 이제 장이 고름이 생긴다든지 장하고 장끼리 누공, 길이 서로 연결돼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였고요. 드물긴 하지만은 장이 정말로 청공, 복막염이 되는 장청공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제를 아무리 써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약물 불응의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은 요즘에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크론병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면 암이 생기는 경우들로 수술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 쪽에서 피가 많이 나서 수술하는 경우가 다음 순서도 있겠습니다. 크론병을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좀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론병은 소장이든 대장이든 다 침범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주로 많이 침범하는지를 봤더니 소장, 대장 같이 침범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한 49% 정도 되고요. 소장만 침범해서 소장만 수술하는 경우가 한 43%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대장만 침범해서 하는 경우, 수술하는 경우 한 6%, 그리고 위라든지 12지장 정도의 상비 위장관이 침범해서 수술한 경우가 한 2% 정도 됩니다. 수술 방법은 그 소장이든 대장이든 침범했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회결장 절제 수술이라는 걸 가장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장, 대장 만나는 부위, 이 부위가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되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장, 대장 만나는 부위고요. 그 부분이 염증이 있었던 부위고, B 그림에서 보면 장을 자르고 이어졌던 그림입니다. 소장 끝자락을 저희가 회장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대장 중에서도 직장 외에 나머지 부분을 결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르고 있는 수술이 회결장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외과학에서 이제 전공의들을 위한 이 제작할 때 썼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 비교적 장이 좀 작은 부분을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조금 비교적 장이 넓은 부위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굉장히 뭉쳐 있는 부분이 뭐 지금 보시면은 협착과 약간 노양이 있어서 같이 수술할 때 절제하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장이 이제 침범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 장이 넓어졌다 짤록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염증에 의한 협착이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손으로 이제 잡고 있는 이 장이 원래는 이렇게 장이 매끈하게 생겨야 되는데 크론병이 심하게 되면은 짤록짤록 염증이 심해져서 좁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좁아지는 부분을 자꾸 장이 막히든지 그 장이 막혀서 장이 터지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은 소장을 이렇게 옆으로 자르고 기계를 이용해서 문합을 하게 됩니다. 붙이게 되는 경우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장을 잘라내게 되면 장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장이 잘려나간 부분이고요.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실 텐데 소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대개는 한 3에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저희가 사실은 크론병은 다시 수술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소장을 가능한 많이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안 좋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장을 자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협착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고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좀 짤록했던 부분을 칼집을 내서 옆으로 이렇게 꼬매주면은 다시 장이 좀 넓어진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소장을 성형하는 경우는 보면 이렇게 소장이 협착되는 부분이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게 되고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너무 연속되게 이렇게 협착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장을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다시 붙인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에서는 앞서 제가 한 40% 정도 반복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4년도 보고니까 사실 최근에는 약제가 많이 발달돼서 이거보다 확률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되긴 하지만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두 번째 수술할 때 위험도를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 숫자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24%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수술할 위험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론병에서 소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소장이 저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단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이 너무 짧아지는 걸 단장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그런 크론병이나 이런 치료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좀 높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역시 영국에서도 보면은 너무 장이 짧아서 집에서 계속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를 가정경정맥 영양요법이라고 한다는데 그것의 가장 흔한 원인이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무려 32%의 환자들이 보고에 따르면은 집에서 이렇게 영양제를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소장을 수술할 때는 굉장히 보존한 수술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과 그리고 국내 여러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논문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을까라고 봤더니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하는 경우, 만 16세 이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크론병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배 안에 협착이나 복강에 농양으로 수술하는 경우, 갑자기 응급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크론병을 너무 늦게 진단이 돼서 그동안 치료하지 않았던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경우들은 다시 수술할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 및 항문주의 농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A, B, C, D로 나타낸 것들은 항문 주위 치루에 대한 이야기고, 길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항문 안쪽에 있는 구멍과 항문 바깥쪽에 있는 구멍을 이어지는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사이에 있는 갈색 두 줄은 항문 안쪽에 있는 내괄약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외괄약근을 나타내고요.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선들이 그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형태를 저희가 분류를 나타내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지나가는 사이사이에 농양, 이런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을 연결하는 사이사이에 고름이 찰 때를 항문 주위 농양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농양이란, 즉 고름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증상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고름이 많이 차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치료를 해야 되구나. 이것은 특히나 수술적 치료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크론병에서는 치료 발생률이 오른쪽에 보면 미국에서 2002년 보고한 것 보면 한 크론병 환자 10에서 20%, 왼쪽에 저희 병원에서 보고했던 건데요. 2010년도에 보고했었고 무려 40에서 50%.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크론병 환자에서 치료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보고에 따라서도 한 40% 내외는 크론병 환자가 치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크론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론병 치료의 특징은 제가 사실 사진이 너무 흉측해서 조금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요.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길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재발이 잘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완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크론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치료는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요. 치료가 잘 되는 특징이 있는데 크론병 치료는 특히나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법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게인데요. 아까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치루 절개술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왼쪽에 A 그림에서 보면은 길들한 그런 길을 찾은 다음에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을 이렇게 그 부분을 다 도려내지 않고 길만 터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치루 절개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톤술은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을 찾아서 파란색 고리를 이렇게 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길들을 찾아서 고리를 끼는 수를 세톤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주로 크론병 환자들 대부분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아물지 않고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이 길들이 다 살이 차고 막힐 때까지 관일 안쪽에 있는 고름이라든지 변찌꺼기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세톤술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치료관의 결찰법이라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크론병 환자에 있어서도 일부 환자들 굉장히 그 길이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 고름이 많이 크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의 정도의 관이 있을 때는 치료 절개술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는데 항문 안쪽에 그 근육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찾아서요. 그 길을 안쪽에서 구멍을 막아버리고 바깥쪽에 있는 구멍은 그 길을 지저분한 부분을 다 도려내서 그 길이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피판술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의 치료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언제까지 고리를 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구멍을 찾아서 안쪽 구멍에 위에 뭔가를 덧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원래 있었던 부분은 도려내고요. 그 위에 있는 직장이 있는 점막이라고 하죠. 직장이 있는 조직을 아래쪽에 당겨와서 그 구멍을 메꾸게 되고 원래 있던 길 자체는 다 도려냈기 때문에 그게 잘 아물게끔 기다리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잘 안 아물던 이런 크론병의 치료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크론병 환자들은 이미 직장에도 염증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론병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한은 저렇게 수술하더라도 잘 아물지 않는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완치율은 이렇게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한 20-30%밖에 안 된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줄기세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런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저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 보고들은 최근에 많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큐피스템이라는 이렇게 제가 상용화되어 있는 주사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본인 몸에 있는 지방들을 조직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틀 그림이 있는데 병에다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을 채취를 해서 주사제를 만든 것들입니다. 본인 몸에 있는 지방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본인 몸에 있는 지방들을 어느 정도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성형외과에서 그걸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논문에 실렸던 사진이라 조금 징그럽지만 가져왔는데요. 일단 실제로 그런 큐피스템이라는 그런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수술할 때는 그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깨끗이 다 소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쪽 구멍은 꼬매가지고 막아주게 되고요. 그 길 사이사이를 이런 줄기세포를 주사를 해서 크론병에서는 치료가 잘 안 아무는 게 그 길을 깨끗이 하더라도 결국 염증이 계속 발성이 일으키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살이 차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 구멍을 깨끗이 도려낸 다음에 그 부분을 다른 그런 종류의 액체로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은 이 살이 잘 차오르게 되면 이게 잘 해결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했던 이런 보고들을 보면은 앞서 이제 뭐 정말 안 좋을 때 피판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보고에 따르면 굉장히 깔끔한 그런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70-80% 정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의 경우에 치료 효과가 좀 떨어져서 한 50-60%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궤양성 대장염의 수술적 치료가 됩니다. 앞서 크론병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장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치료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만 침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장에 대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냐? 뭐 저희 병원 이제 자료이긴 하지만 일단 내과적으로 치료를 막 했는데 이 대장을 침범했던 궤양성 대장염이 해결이 안 된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급성 중증 대장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이 염증이 심해서 장이 막 부푸는 장이 됩니다. 그럼 그 장에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독소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럴 때를 독성 거대결장이라고 하고요. 드물게 이런 염증이 심해서 장이 터지기도 하고 출혈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진행하다 보면 장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장기, 뭐 특히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를 급성 중증 대장염이라고 하고요. 한 3분의 1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다음 흔한 것들이 이제 이형성 혹은 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제가 많이 좋아지다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계속 약으로 치료 잘 끌고 갔는데 내시경으로 쭉 보다 보면 그쪽에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은 이형성 아니면은 이게 염증이 막 심하다 보니까 뭔가 내시경으로 잘 발견하지 못하는 암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빈도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전 자료에 의하면 한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간 쪽에 뭐 담관염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된다든지 소아청소년 때 걸렸을 때는 이것 때문에 흡수 장애가 있어서 성장 장애가 같이 동반될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정규 수술이라는 것은 약을 쭉 쓰다가 뭔가 필요해서 스케줄을 잘 잡아서 잘 준비해서 수술하는 경우를 정규 수술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한 약물의 이제 내과적 치료였는데도 잘 반응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좁아지는 경우는 크론병과 달리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이 좁아진 협착일 때는 정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가 말썽이 있다거나 뭔가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아청소년에서는 성장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맞고요. 빠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곧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병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급성 정벽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과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막 했는데도 여러 가지 수치들이 보는 것들이 있지만은 한 일주일간 입원해 치료했는데도 호전 없이 계속 증상이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을 곧 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독성 거대결장일 때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응급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장이 천공, 장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너무 염증이 심해서 이렇게 내과 치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이 뻥 하고 터지면 배 안에 복막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당장 24시간 내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고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장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장기가 아니라 갑자기 여러 장기가 갑자기 같이 망가진 상황이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따른 방법을 수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럼 수술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가져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저희가 의사들끼리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끼리는 보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제가 두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회장낭이라는 것은 앞서 소장의 끝자락을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직장이라는 그 변을 보기 직전의 장기는 변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이 꽤 있습니다. 근데 소장은 음식물 영양분을 흡수한 뒤에 바로바로 흘려보내주는 장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을 다 도려내면은 변을 굉장히 많이 빨리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조금이나마 좀 덜 하게 하려고 소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겹이 아니라 한 두 겹, 뭐 내지 세 겹 정도로 뭉쳐서 항문에다 연결하는 것을 회장낭 항문 문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본인이 변을 볼 수 있게 항문의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를 회장낭 형성술 포함되는 경우에 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저희가 정규 수술, 준비를 잘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두 단계로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술 때는 정결정 직장 절제술, 발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장 시작하는 부위부터 항문 밑에 있는 직장까지 대장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요. 회장낭을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항문의 변을 보면서 굉장히 천공, 이었던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 변이 내려가지 않게 장 쪽으로 아래쪽으로 배 밖에 장을 빼는 회장루 형성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 상태가 다 괜찮아지면 한 두어 달 정도 뒤에 회장루를 복원을 하게 되면은 음식 드셨던 것들이 소장을 다 지나서 항문으로 변이 나올 수 있게 두 단계로 수술이 되는 거고요. 3단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까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들, 응급수술하는 경우들 해당이 될 거고요.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직장을 절제를 하지 않고요. 직장 위에 있는 결장, 대장을 다 절제를 하고 우선 장을 먼저 배 밖에 빼놓는 회장루 형성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상태들이 다 좋아지고 나면 한 2, 3개월 뒤에 남아있는 직장을 다 도려낸 다음에 회장낭이라는 걸 만들고 항문에 입고 다시 장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2단계처럼 이제 쭉 다 이어지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술 때 나와 있는 회장을 복원하게 되면은 3단계에 걸쳐서 다시 입에 음식물이 들어갔던 것들이 항문으로 변이 나올 수 있게끔 이어지는 3단계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항문으로 변을 보지 않겠어 라고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나 항문 기능이 워낙에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항문으로 변을 너무 자주 보실 가능성이 높으신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평생 장루를 가지고 있을래 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루 형성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냥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아마 한 단계 대장을 다 드러내고 바로 장루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은 아마 전체 대장을 다 도려내고 장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결장 절제술 및 회장 직장 문합술이 있는데요.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 대장 전체 직장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흔하게 쓰는 법은 아닌데요. 최근에 보면은 직장 부분에 궤양성 대장염이 심하지 않거나 거의 침범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드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각각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제1 그림은 대장을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정결장 직장 절제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B 그림은 이 소장이 두 가닥으로 지금 항문에 지금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장낭 항문 문합술을 한 상태고요. 그 위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회장루 형성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AB 과정이 첫 번째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CD 과정이 두 번째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C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까만색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점점점 있는 부분이 회장루가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12장에서 소장에서 항문으로 변이 주르륵 다 내려갈 수 있게끔 CD 그림에 완성이 돼서 입에서 드셨던 음식물들이 항문으로 변이 잘 나올 수 있는 정결장 직장 절제술, 회장낭 항문 문합술 및 회장루 형상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단계 수술에 해당되는 그림이 이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드물게 이제 시행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전체 대장을 다 도려내고 밑에 장루라는 걸 B 그림에 보면은 장루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지 않고 다 도려낼 수도 있긴 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응급수술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직장을 일단 당장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수술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환자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장을 먼저 수술하고 직장을 남겨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직장을 다 도려내고 항문에 이제 연결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아까 제가 드물게 직장이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장, 대장을 다 도려내고 직장하고 소장, 회장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회장 직장 문합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횟수가 대장 직장 다 도려내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직장에 또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고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암에 대한 위험도 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최근에 2001년, 2006년, 2012년 여러 가지 보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도가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암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박스에 보면 2001년도에 발표됐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한 30년 정도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면 한 18%의 환자가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2년도에 보고했던 그래프를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약제 발전과 여러 가지 저희가 임상적인 자료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런 위험도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궤양성 대장염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대장암이 잘 발생하느냐? 활동성 염증이라고 이제 제가 써두긴 했었는데요. 대장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 전체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막 있는 경우들에 해당이 되고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째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증. 제가 대장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담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소화액, 쓸개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간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을 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좁아지는 걸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있어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있다 그러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저희 영상으로 보일 때는 더 저희가 내시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에 더 세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장암 가족력 자체는 뭐 일반인들도 가족력 있는 분들이 암 발생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위험 인자가 된다. 그리고 침범 부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전체에 심하게 침범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좀 더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면서 임상적으로는 좀 두 개가 많이 틀립니다. 물론 내시경 사진도 틀리고 저희가 조직을 떼내서 했던 조직 슬라이드에서 병리 결과도 틀리긴 합니다. 굉장히 틀리지만은 궤양성 대장염이든 크론병이든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거의 서구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론병은 주로 장이 막히는 장폐쇄 그리고 농약 및 누공, 장길이 이제 길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상황에 맞는 수술을 하게 되고 가능하면 소장은 저희가 보존할 수 있게끔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론병에 있어서 치료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발생됩니다.
크론병 환자의 한 40~50%면은 한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치성이 많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으나 그 환경에 맞게 저희가 수술법을 결정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내과적 치료를 같이 해서 이 잘 아물지 않는 치료를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에 있어서 수술법은 회장낭으로 항문에 문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항문 보존에서 항문을 보느냐 여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계속 고려를 해서 내과에서 아마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